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읽어볼 작품은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수필, 슬견설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슬은 벌레 이를 뜻하고 견은 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와 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아니, 하찮은 벌레 이랑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개, 이 둘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심오한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생명체를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개의 생명은 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 어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에이, 선생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개가 더 소중하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바로 그 지점. 작가 이교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그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제대로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손님입니다. 이 손님의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 마음 알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손님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떠돌이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걸 본 거죠. 너무나 가엾고 마음이 아파서 결국 다시는 개나 돼지고기처럼 큰 동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어때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 손님의 생각은 혼자만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통념, 즉 보편적인 상식을 대표합니다. 크고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고 작고 하찮은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 작가는 바로 이 모두가 동의하는 통념을 딱 제시하고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뒤집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손님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자 이제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인 나아가 등장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론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손님의 통념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들리는 비교를 하거든요. 자, 나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손님의 말과 문장 구조가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개라는 단어가 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법 뭐라고 배웠죠? 맞아요. 대구법이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서 나란히 놓는 거. 작가가 왜 굳이 대구법을 썼을까요? 바로 개의 죽음과 이의 죽음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 둘의 슬픔은 무게가 똑같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대구법을 쓴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한쪽은 생명의 가치를 크기에 따라 위아래로 나누는 손님의 관점, 다른 한쪽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보는 나의 관점. 이 둘의 팽팽한 대립이 이 글의 핵심 갈등인 셈입니다. 당연히 손님은 기분이 나쁘죠. 자신의 진심 어리고 숭고하기까지 한 슬픔이 고작 벌레 한 마리 죽는 거랑 비교되니까요. 이건 나를 놀리는 거라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야말로 작가가 정확하게 의도했던 겁니다. 손님의 감정적인 반발을 이끌어내서 이제 논의를 다음 단계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하지만 나가 손님을 놀리려고 이런 말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충격적인 비교는 손님을 더 본질적인 진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자, 이제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대화 구조를 보면요,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잘 짜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먼저 손님이 큰 생명은 소중하다는 일반적인 주장, 즉 정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나가 아니야, 작은 생명도 똑같이 소중해 라고 반대 주장, 즉 반으로 맞서죠. 이렇게 정과 반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나면 이 둘의 대립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합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 반, 합.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 글이 훨씬 깊이 있게 보일 거예요.
나가 내놓는 종합적인 결론, 바로 합의 내용은 이겁니다. 피와 기운, 즉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살고 싶어하고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거대한 소나 아주 작은 개미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모습은 달라도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고통과 생명 자체의 소중함은 개의 죽음이나 이의 죽음이나 근본적으로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열 손가락의 비유예요. 여러분, 열 손가락을 깨물면 제일 큰 엄지손가락만 아픈가요? 아니죠. 크기랑 상관없이 열 손가락 모두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생명도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유들도 제시합니다. 작은 달팽이의 뿔을 거대한 소의 뿔과 동등하게 보고 작은 새인 메추라기를 하늘을 뒤덮는다는 전설 속의 큰 새, 붕새와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 비유들을 통해 작가는 손님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크고 작다는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슬견설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자는 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 바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물의 겉모습, 크기, 우리가 매겨놓은 가치 같은 껍데기, 즉 편견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모습,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작가 이규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결국 작가는 이 질문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주장을 쭉 들어본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여전히 크고 강한 것만이 가치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길가에 핀 작은 들풀이나 보잘것없는 벌레에게서도 개나 소와 봉등한 생명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되셨나요? 이 글을 통해 어떤 답을 얻을지는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